당헌 개정인데요. 여당 새 비대위 출범 박차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추석 연휴 전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뭔가 그 전에 봤던 과정들을 다시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당헌과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라는 어떤 판단이 결정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당헌 당규를 들여다보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모호한 이 표현으로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즉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기능이 상실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놓고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5명의 선출직, 그러니까 9명의 아홉 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선출직은 5명이거든요. 당원들이 직접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그 5명의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4명이 사퇴했을 경우라고 아예 못 박아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바로 비상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해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유추 해석하면서 법원의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이미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고위의 기능은 상실된 것이다.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상실돼 있는 거 아니냐. 구성이 끝났으므로 또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으므로 당대표의 권한도 이미 상실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데 그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아예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이 또 거리가 됐을 경우 그 권한을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고나 거리로 직무를 비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원내대표가 그 다음으로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 이 부분이 최다선 의원이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기존의 최고위원들의 경우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 원내대표, 그 다음이 최다득표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최다득표자가 그 다음 그 권한을 승계하기로 돼 있는데 비대위원 같은 경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최다득표가 있을 수도 없고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만약 거리가 된다 했을 경우 누가 뭐 그 다음 권한을 이어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선으로 연장자 순 최다선 중 연장자 순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예 정확하게 명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유사한 어떤 이런 그러니까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비상 상황인 것인가에 대한 좀 답도 들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의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이 깜짝 고사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도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오전 내내 가장 유력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언론 보도가 박 전 국회 부의장으로 확 실시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중앙일보의 단독에 따르면 세 사람으로 압축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거든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이용구 전 자유한국당 시절의 당무감사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으로 압축됐고 그 중에서도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가장 유력하다.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8일 날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고사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시 국민의힘은 지금 혼란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간 듯한 해요. 지금은 정진석 현 국회 부의장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저께까지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어저께 오후 기사가 그다음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 두 사람을 거론을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빠지고 김병준, 이용구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건 현 국회 부의장이고 그리고 사실 왜 세 사람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을 언급을 했냐면 이 세 사람 다 어떤 현직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의 특정 정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또 외부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들의 일신을 위해서는 현재 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신망 있는 사람들로 해서 비대위원장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전 내내 받아들였는데 지금 갑자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고사를 함으로써 어쩔 수 없다. 당 중진이 현역의 당 중진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진석 부의장도 처음에는 좀 고사를 했다가 지금은 고민 중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혼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 개정에 대해서 친이 쿠데타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상됐고요. 이준석 전 대표 현 대표 전 대표라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드릴 수가 없는 게 상황이 지난 행정 심판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표 지금 계속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속 선언을 했으니까 그쵸.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좋은 그런 논평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당권 찬탈 쿠데타 그리고 궁정 쿠데타, 친일 쿠데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신군부 발언에 이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헌법과 같은 그 당원 당규를 전복시켰으므로 왜 쿠데타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현재 있는 현행 헌법을 전복하는 것을 이제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당원 당규를 다시 전복했다. 그래서 쿠데타 세력이다라고 지금 비난을 했고요.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이준석 대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다. 빨리 모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런데 가처분은 신청합니다. 라고 앞뒤가 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주성 전 국회 부의장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상당히 함의가 있다. 호남 출신의 사선에 또 확장성도 그렇고요. 또 이제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덕망이라는 현재 어떠한 정당의 국회의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영 비대위원장처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윤석 대표도 박주선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을 썼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 이 대표 다시 누가 선정이 됐냐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는 또 표현을 지금 고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준석 대표 8일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즉시 가처분 취지를 변경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어요. 네, 지난번 제가 이 코너 나와서 표현한 게 가처분의 무한 루프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네.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면서 또는 초기에 뭐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뭐 더 의결기구인 전국위를 거치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가 만약에 또다시 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안 된다면 당원 당규를 또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준석 대표도 끝까지 가처분 신청으로서 아마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사법적 판단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계속 세력화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뭐 끝이 없이 뭐 계속 되겠죠. 일단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했으므로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 뭐 이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어떤 상태가 되겠고요. 또 조영 비대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이 뭐 14일날 다 함께 이제 뭐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나왔으므로 적격하지 않는. 뭐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뭐 이의 신청도 사실 받아들여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14일이 문제가 아니라 14일에 가처분 소송 심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초유의 무한 루프를 우리가 그러게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 대표 같은 경우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진 대구를 방문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글쎄요, 이게 끝이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이 대구행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참 생각이 많구나. 그리고 아까 이 여러 가지 수를 지금 다 읽어가면서 대응을 하는구나라고 읽혀집니다. 이준석 대표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여러 매체들이 인터뷰하자라고 졸라댔는데 갑작스럽게 지역 일간지인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또 칠곡 그 성묘 지금 칠곡의 이준석 대표가 성묘하는 모습을 이전에 언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기억이 기억이 없죠. 없네요. 예, 거의 노원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그쵸, 했죠. 맞아요. 그런데 칠곡의 성묘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비판하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럴 줄 알고 200년 전에 칠곡에서 살았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대받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칠곡이라는 의미, 나의 뿌리는 칠곡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라고 여겨지고요. 영남일보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신문이거든요. 지금 물론 사주 다 바뀌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영남일보가 갖는 또 TK의 어떤 상징성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광석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수 김광석 씨의 고향이 대구였구나라고 알게 된 뭐 상황이잖아요. 역시 김광석 그러면 우리나라의 40대, 50대, 60대의 그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이 또 40, 60대의 그런 어떤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확장성을 또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됐는데 또 한 가지 계산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많이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TK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TK가 대주주잖아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근데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TK에서조차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으므로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등식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도 서문시장 가서 뭐 그렇죠. 국회의원도 함께 가고 대구시장과 함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표현했고 그 모든 것들이 대구 경북에 어쨌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나를 더 지지해달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준석 대표의 TK에서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아까 뭐랄까요 이런 어떤 수에 대한 어떤 계산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지금 내가 세를 형성을 하고 지금 이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세력화를 통해서 정파처럼 이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지금 대구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대표의 대구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특히나 지금 이준석 대표의 금지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번에 직격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금지곡이라는 표현이 뭐 사실 계속 어떤 것을 겨냥을 하냐면 민주주의는 바로 말을 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였다고 해서 나를 아예 제명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당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다. 그러면서 나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표현하는 건 그렇습니다. 금지곡이라는 표현이 창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금지곡이라고 딱지 붙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금지곡은 금지곡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곡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표현들에 연계돼 있어요. 금지곡이 언제 나왔냐면 군사정권 시절에 나온 거거든요. 군사정권, 쿠데타로 인해서 새롭게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억압하자 또 거기에 대해서 노래로서 그걸 풍자했는데 그 노래 풍자까지도 막아버린 것이 금지곡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신군부라고 표현하고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금지곡까지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의 정권은 군사 정권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에서 금지곡이라는 표현을 했으므로 김기현 대표가 어떤 그런 군사 정권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고 맞을 뻔했던 그런 경험은 나한테 있다. 나는 금지곡의 의미를 안다라고 이제 상대를 한 거죠.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 정당 개입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법원을 겁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법원과 관련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방어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판사가 판결했다고 해서 그 판사의 전력과 또 고향과 그렇죠. 또 판사의 어떤 뭐 그 학교와 이런 것들을 캐내서 그랬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라고 연결시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그런 어떤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법원을 겁박하지 마라, 뭐 고향, 과거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특히나 정당 개입과 관련된 의견까지도 사실은 법원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법원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방어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한편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16일에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 대표를 둘러싼 고발 사건들 향후 이 대표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세 가지죠. 지금 이 대표에게 지금 두고 있는 혐의는 첫 번째는 실제 성상납 의혹입니다. 성납 사건. 2013년에 아마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2016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석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대가성이라는 것은 특정 대기업의 어떤 사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 특정 대기업이 아마도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구속돼 있죠.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청탁을 했고 이 대기업의 총수를 사면해 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가로 해서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대가성 뇌물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혐의가 있다면 그 이전에 벌어진 성상납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포괄 일죄라고
받았죠. 포괄 일제로서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두 번째 그 추석 선물건. 마지막으로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고다. 해서 고발을 한 또 사건이 있어요. 무고죄로.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무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승리죠. 그렇죠. 완벽한 승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당원권과 관련돼서 뭐 6개월에 대한 또다시 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그러니까 이 당원권 정지가 풀린 다음부터는 거의 날개 돋친 듯이 날아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무고죄에 대한 어떤 문제든 뭐든 또는 두 번째 혐의든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패배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뭐 패배로 뭐 받아들일까요? 정치인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의 정치인,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뭐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은 아주 조그만한 어떤 상처가 보이더라도 그 큰 데미지를 입어요. 하지만 실용성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정치인은 아무리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일만 잘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도덕성의 정치인보다는 실용성의 정치인의 이미지로 좀 굳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어떤 그런 그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사람 뭐 그래도 완전히 깨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은 뭐 못할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식의 어떤 유형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유형이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성삼납은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적시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그쵸, 그럴 수 검찰이 있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무승부라고 봐요. 성삼납이 있었다는 거를 잡고 국민의힘이나 혹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끊임없이 봐라 그렇겠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공소권 없음이잖아를 방점을 찍고 아마 대응을 할 거라서 저는 이제 승리, 패배, 그다음 무승부 이 세 가지의 경우로 표현하고 싶네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가요, 2호 혁신안에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PPAT 총선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내에 좀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 브랜드로 만든 그렇죠. 히트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국대다. 그러니까 대변인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대변인을 공채로 한 겁니다. 뭐 공개 채용이지만 채용의 방점이 아니라 아예 토론 배틀, 게임처럼 토론 그렇죠. 배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주목을 안 한 거예요. 다 그렇죠. 국대를 보느라고. 그래서 이 국대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PPAT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이건 뭐 시험을 봐야 돼? 뭐 이런 어떤 이례적인. 비판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건 현재 적용한 건 기초단체와 관련돼서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기초단체만 지금 적용을 했는데 자격 미달인 사람이 아직도 많다. 뭐 이런 그런 이 여론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당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문항을 로서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묻는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이걸 국회의원들도 하자라고
하는 안이 나온 거예요. 국민들은 반신반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자격미달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후보자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준석 대표가 만든 것이므로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이 지금 이렇게 뭐 당권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준석 대표의 브랜드를 또다시 살려내서 하는 건 혁신위원장, 즉 최재형 위원장이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징계와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비대위 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이준석 대표의 브랜드를 지금 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뭔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당의 새 비대위 순항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행정법원이 14일 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뭐 달라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원이 지금 판단하는 건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의 과정, 그러니까 비대위원에 대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비대위원 직무대행이라는 거에 대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4일 날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또다시 그럼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소를 또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은 이 행정법원이 만약에 이것을 기각했을 경우는 그나마 아무리 뭐 비판을 또 받더라도 그나마 열릴 수는 있잖아요. 뭐 비대위가 열리고 어떤 스텝은 밟아 나갈 수 있으니까 또다시 가처분 소송이 이루어지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 내가 갈 길 가겠다 하고 갈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보입니다. 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최고위는 못 들어간다. 당원 당규의 개정을 지금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므로 예를 들어서 기각한다면 이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을 뭐 밟아 나가면서 옛 시에 이런 귀절이 있지 않습니까? 비에 한번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이미 비판을 받았으므로 그 비판을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또다시 비판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의 일신을 통해서 민생을 앞장서면 국민들이 다시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텝을 걸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